제가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평양과기대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설립을 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진호 교수랄지 이런 몇몇 이제 기독교 계통의 그런 분들이 평양과기대를 설립해 가지고 이제 컴퓨터 장비들 많이 이제 거기다 들여 보내주고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설립하는 과정을 보니까 김일성 영생탑인지 이런 것들 다 세워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뭐 이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래가지고, 그래도 뭐 북한의 그 청년들 젊은이들을 뭐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평양과기대를 통해서 그들이 컴퓨터 지식을 배우고 컴퓨터 장비들이 들어가서 결국 여기를 졸업한 사람들이 이제 사이버 전투원이 되고 해커들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좀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가기대와 관련돼서는 인터넷에도 나와 있지만 예전에 그 사이버 양성 기지로서의 어떤 가기대에 대해서 제가 폭로를 한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면 있겠는데, 이게 과학기술대학, 사실 이 초기의 설립 목적과는 달리 북한은 이렇습니다. 가장 진짜 이 최고급의 영재들을 일단은 뽑아서 정부의 필요한 부분에 배치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학일지라도 그 대학에서 최고의 우수생들을 뽑아서 자기네 필요한 부분에 투입을 하고, 거기에서 또 전문적인 기술 연수를 통해서 필요한 분야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이 사이버라는 게 그렇습니다. 일단 컴퓨터 전문가들 중에서 인재 영재들을 영입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입사한 자료에 과학기술대학교 1기, 2기 졸업생들이 명단이 들어왔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이 워낙에 좀 잘하려고 하면 졸업 배치까지 철저한 네트워킹이 돼야 됩니다. 그걸 안 아빠지고는 왜 그래 뽕 빠지게 지어주고 뭐 키워주고 이렇게 하냐고. 그걸 가지고 그래 사이버에 가고 핵 기술 굿작업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겨냥을 하는 테러 분자를 키운다 해도 해줄 거냐고.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원은 인도적 지원은 인도적 지원으로 끝날 수 있게끔 설계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요, 오직 교육 행정까지만 끝났어요. 그다음에 그 교육자들이 어디로 가는지는 나 몰라라 이거예요. 이거는 정말 처음부터 심히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다음은 좋다. 그 애초에 의혹을 제기를 했더니만 아니라기야. 왜? 그 사람들이 이제 얘기도 일리가 있었어. 자, 미림대학, 지금 기밀대학이라든가 뭐 모란대학이라든가 김책공대 뭐 각종 거기에 전자공업 학부가 수다한데 왜 굳이 과학기술대학에서 가기대에서 영입을 하겠냐. 그 사람들은 다 사회에 진출을 하고 일간 민간업에 종사를 하는 게 맞다. 이하고 쳐들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번 파봅시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해서 자, 그 사람들이 졸업자 명단 중에서 현재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꽤나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까? 북한에서는요, 이게 사회 이게 뭐 군부라든가 특수기관 제의를 뭐 해놓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래도 여기서처럼 공개돼 있어요. 자, 다음은 군부로 발탁이 된 거 분명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때야 말을 못. 다음은 군부에 들어가서도 사이버 쪽에 들어갔다는 걸 어떻게 하냐? 여러분, 여기에 지금 두 사람이 올라갔다가 여기 뭐 이게 눈등이 터지고 커피 줄줄 흐르면서 나왔어요. 두 사람이 뭘 했을 것 같습니까? 싸매겠죠. 아니 둘이 뭐 뽀뽀하고 뭐 좋아했겠어요? 그거 분명 싸움하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프로그램을 배운 놈이 군부에 들어갔는데 걔가 뭘 할까요? 군부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봐요. 이게 말이라고 하냐고. 프로그램을 배운 놈이 군부에 들어가면은 자
어쨌든 대한민국이나 뭐나 거기에 운영 소프트웨어들을 배한 사람이면 그 소프트웨어 파괴하거나 그거를 영영하는 일을 할 거지 않냐고. 일단 적대 행위를 할 거지 않냐고. 군대인데 군부에 들어갔으면 이게 자꾸 이제 그때 막 그 억지 주장들이 있으면서 우리 탈북자들하고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분명히 북한의 인재 양성 시스템상 거기에서 최고의 어떤 영재들이 나오면 그거는 어떤 기관과 상관없이 진짜 최고의 그런 이게 특수기관이라든가 이런데 발탁하는 그런 게 보통 그저 사례이기 때문에 충분한 대한민국을 반대를 하는 그런 특수 병가들, 사이버 그런 이게 사령부 쪽에 영입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정진호 교수란 분이거든요. 그분도 이제 그 목회자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캐나다에 뭐 머물고 있고 뭐 이런, 근데 페이스북에 이제 그분 계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문제 제기를 한번 했어요. 당신이 이제 이렇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평양과기대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컴퓨터나 뭐 이런 것도 장비를 공급하고 엄청나게 많은 인력들을 키워냈는데, 이제 그때 당시 우리나라 뭐 농협 해킹 사건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 북한이 우리나라, 한국이나 일본의 비트코인 엄청나게 이제 도둑질해 나가고 이런 일들이 많이 터지던 그런 시점인데, 제가 이제 그분에게 직접 문제 제기를 했죠. 당신이 이렇게 해서 과기대를 설립을 해주고 수많은 인재들을 키워냈는데, 그들이 오히려 이제 북한의 해커 부대에 들어가 가지고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그런 게 의심이 분명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이제 긴 댓글을 남겼더니 잠시 후에 댓글이 다 지워지고 제가 차단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분들이, 그 우리나라 지식인이라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좀 느끼고, 그 다음에 자기 행동의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좀 반추를 해보고 좀 대화를 해보려고 했더니 아예 차단을 이제 제가 당해버렸었는데, 역시 이제 그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고, 조영기 목사님도 지금 평양에다가 심장병원을 이제 설립을, 엄청난 돈을 투입해 심장병원을 뭐 남북 화해인이 무슨 북한 지원인이 해가지고 지어준다는데, 그런 심장병원이 지어지게 되면은 김정은이나 고위 간부 이제 이게 위주로 자제들이 위주로만 사용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일반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것 같고, 그런 분위기들이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일단은 저는 말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 뭐 어디 우리 크리스찬들 이제 많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병원도 지어주고 뭐 이제 정말 각종 이 고아들 그리고 이제 결핵 관련된 간염 관련된 이런 지원 사업, 정말 이제 훌륭한 사업들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이게 인간을 돕자는 어떤 이런 마음은 상당히 숭고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고요.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피땀으로 지은 이런 이제 쌀이랑 그리고 피땀으로 이뤄낸 모든 이제 그런 것들을 북한에 보낼 때만의 그 마음만은 저는 믿고 싶습니다. 지금도. 그래도 우리 동포들이 굶는다는데,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래 보내야지, 사람이 죽는다는데 보내줘야지, 이런 마음이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가장 우리가 좀 이게 나쁜 게 말입니다. 어떤 선의를 갚지 않고 선의를 악으로 갚는 그런 거죠. 저는 여기 와서도 이제 항상 부딪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보낼 때 어떤 거기가 의도적이냐고 이제 막 이제 몰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뭐 정진호 목사님이랑 이제 뭐 평양에 뭔가를 해주려는 이 사람들이
어떤 이 마음 전체 그 사람들의 어떤 진심을 모여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게 있다고 깨우치고 싶다면 그거는 오직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김정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의를 악으로 답하는 거죠. 자, 우리는 분명히 그래도 북한의 주민들, 헐벗고 굶주리는 그런 백성들의 진짜 심장병 질환을 고치라고 병원도 지어주고, 이제처럼 우리 백성들의 자녀들, 이 고위층의 간부 자녀들이 아니라 그런 자녀들을 우리가 일도시어서 이 통일 강성 국가 건설의 어떤 인재로, 경제적 인재로 키우려는 목적에서 시작을 했는데, 봅시다. 얘네들은 다 간부들 자녀들 데려다가 시키고 거기서 또 공부 잘하는 영재들은 또 뽑아다가 이게 대한민국에서 시켜서 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항상 탈북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를, 자, 이거는 안 됩니다. 이게 아무리 여러분들이 선의의 마음으로 접근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절대 그런 선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항상 얘기를 하는데 다 안 듣어요. 우리 말을 안 들어.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결과는 배반으로 엄청난 이런 진짜 그런 이 중호의 화살로 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다 보십시오.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가길에도 그렇게 그게 다 지금 결정이 났고, 우리가 지금 예전에 아니 그렇게 어려울 때 진짜 뭐 쌀과 비료 뭐 온갖 걸 다 보내줬더니 거기 국군이 뭐가 됐어요? 핵과 미사일이 됐잖아요. 이게 국어로 딱 팔아서 핵과 미사일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설이는 아니잖아요. 자, 이게 사람이 진짜 이거는 상대방을 잘 봐야 된다. 나는 그래서 어떤 인간으로 볼 거냐 아니면 악당을 진짜 이 대화를 할 수 없는 어떤 적으로 볼 거냐 하는 거기에 대한 거지, 순수한 어떤 그런 어떤 인간적인 마음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 현재 북한의 민간단체, 개별적인 민간단체가 없고 오직 정부를 통해서만 북한 주민들하고 우리가 소통할 수 있다. 그러면 소통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 이제 쌀도 전 그래요. 쌀을 나는 보내주는 거 유엔에서 자원봉사단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좋다. 다음 북한 동피 우리가 직접 돕게 하겠다. 해 가가지고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공급을 하면은 정은이는 아야 쫄딱 이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뭐라 치자 이게야. 자, 너희 정부에서 나눠주게 우린 내버려두질 않겠다. 쌀 안 주자는 게 아닌데 얘네가 자꾸 우는 소리를 하면,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쌀 지원 얘기를 하고 방식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면요 또 김정은 원수님 만세 소리가 또 나옵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은 독재 체제가 강화될수록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은 날로 커진다. 이 생각이에요.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방식은 철저하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유엔에서 어떤 지원 물자가 들어가면요 다 모니터링을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우선적으로 진짜 검증된 사람들이 들어가서 실질적인 이게 공급이 이루어진다 하면 간부들이나 막 어떤 탈북자들은 차라리 우리가 사랑의 밥차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막 그래도 이제 공급을 하는 게 낫지 않냐. 이게 이제 봅시다. 나는 어떻게 전개될 건지 지금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이 정권에서는 분명히 김정은 정권하고 또 계약을 해서 또 뭐 모니터링 없이 주자고 할 거예요. 이거는 다음은 또 망한 작전입니다. 그러면 거기 어디로 오케이 가겠는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진짜 백성한테 갈까요? 자, 예. 예, 감사합니다. 그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아까 이제 우리가 강의를 들었는데 그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보이스피싱 문자 같은 것들을 받은 것 같아요. 뭐 클릭을 안 했지만 아까 전에 이제 이렇게 뭐 얼마가
사용되었습니다. 카드로 얼마 사용되었습니다. 40 얼마가 사용됐다. 큰 돈인데 이거를 이제 이게 좀 이상해서 제가 사용한 적이 없는 여기 문자로 와가지고 제가 이제 클릭은 안 하고 그냥 지워버렸는데 이제 그걸 눌렀으면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 사이버 테러가 혹시 그 중국계의 그 어떤 보이스 피싱 그 이제 단체하고도 연결돼서 이제 어떤 한국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노리거나 뭐 이런 일들도 가능한지 연계가 가능한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게 아직 내가 직접적으로 이게 정보를 입수한 거는 그 도박 사이트 4개, 그러니까 중국에다 팔아먹은 도박 사이트 4개를 북한 정찰청국 전투원들이 만들어서 판매를 했고요. 도박 사이트 하나가 3억입니다. 3억. 그러면 이제 30만 달러 정도 되죠. 그래서 그거를 4개 정도를 우리가 북한 정찰청국에서 이제 제조를 해서 중국에 판매가 된 거를 확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이싱 피싱 이거는 어떤 이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것보다는 인력들이 많이 뜁니다. 전화라든가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는 이게 북한의 사이버 팀이 동원이 안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싱 피싱의 대원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그 진행을 하는데 뭘 가장 이게 그 버싱 피싱 이제 행동팀들이 요구를 하는 가장 이제 그 좋은 프로그램이 뭐냐면 카드 복사기 있지 않습니까? 카드 복사 프로그램. 이기가 북한 지금 사이버 팀에서 우리가 뭐 카드기에다가 우리 여러분들 이제 차량이 있는 분들은 이제 주유를 하고 남은 주유소에서 가지고 나오는 휴대용 단말기 이게 있잖아요. 이제 이거를 거기에다가 이제 칩을 하나 심어 놓으면은 우리가 제 카드를 딱 긁지 않습니까? 다음은 이 카드에 이 코드 인식이 딱 돼요. 그 다음에 그거를 그 자료를 뽑아 가지고 그 카드하고 딱 같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가 인천에서 그때 피해 사례가 있어서 추적을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그거 보고 이제 해킹 툴이라고 합니다. 그 프로그램 우리 쪽에서는 그거를 북경에서 쌌는데 그 사이버 이렇게 버싱 피싱 팀들이 그걸 쌌는데 그게 결국 북한 사이버 팀에서 제조를 해서 그런 것들을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문적인 프로그램 배우들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쪽으로 만들어서 중국의 어떤 사이버 마피아들, 사이버 범죄 조직에 판매를 해서 수익을 챙기는 그런 유형으로 활동을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그 설명하시는 거 들으면 좀 궁금했던 게, 뭐 사이버 해킹이든 침해 대응이든 이제 IT 관련된 사항들은 사실 인프라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장비도 들어올 것이고 관련돼서 OS도 필요할 것이고 관련된 개발 툴, 뭐 소프트웨어, 솔루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갖춰야 이제 그 기반 내에서 IT 인력의 육성이 잘 될 수 있는데 저는 그 아까 설명하시면 잠깐 언급하였지만 사실 좀 제가 좀 낮게 보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북한이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못 갖추고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그런 IT 기반이 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설명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높은 수준인 것 같아서 그런 인프라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갖춰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타 나라의 뭐 미국이나 이런 좀 이스라엘처럼 그런 거 잘 돼 있는 나라에 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좀 죄송한데 사실 뭐 제가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이쪽 뭐 IT 산업 쪽에도 지식이 좀 없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사이버 사령부 쪽에 뭐 강의를 몇 번을 했고 뭐 이제 제가 고작 이게 한국의 전산 관련 IT 관련 이런 뭐 산업 구조라든가 그리고 또 특히나 이런 전산적인 그러니까 전산으로 이게 대치가 되는 뭐 이런 그 구체적인 역의 실태를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상대적인 설명을 못 하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우리 미림대학 김일군사대학은
초기에 설정할 때부터 세계에서 가장 최신형의 컴퓨터로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됐어요. 계속 컴퓨터를 우리는 이제 컴퓨터실이 별도로 따로 있는데 계속 이제 컴퓨터가 이제 뭐 업데이트되고 지금도 그 짝에서는 이게 수입 품목들에 넣고 보면은 그 최고급의 어떤 이게 서버 컴퓨터랑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가는 이게 정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에서는 하나의 비대칭 전력, 아이야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이나 뭐 어디 북한보다도 경제력이 몇십 배 내지는 몇백 배 앞선 나라들도 사실 뭐 개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지가 없기 때문에 안 하잖아요. 핵 같은 거. 근데 이제 북한은 그렇게 재지게 못 사는 경제 속에서도 핵과 미사일과 같은 거를 개발을 하는 것처럼 이게 컴퓨터, 사이버에 관한 집착도 그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최신형 모든 그런 이게 학부모들의 로망이 자기 자녀가 저 사이버 대학에 가는 거. 왜? 사이버 대학에 가서 해킹조가 들어가서 졸업을 해서 해킹만 되면 가문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가문이 아니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교육의 수준은 우리가 이게 상대적인 뭐 어떤 뭐 이등기가 되게 우리는 그래서 이게 컴퓨터들 그래서 이제 다 이제 공급을 했고 그 다음엔 항상 이제 뭐 이게 시뮬레이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산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이제 뭐 게임 같은 우리가 작전 전술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관해서 최적화 방식을 뽑아내는 건데 이거를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우리가 실수를 하려면 이게 모형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고 이 컴퓨터들이 또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 컴퓨터들 그리고 그거 컴퓨터들을 다 서포팅 해줄 수 있는 서버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학에 가면은 큰 이게 청사 그 뒤에 별도로 세워서 거기가 이제 서버 관리 시스템 그 관리실인데 거기에는 우리 학생들이나 장교들이나 함부로 드나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거기는 철저하게 이제 잘 돼 있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그 최고사령부 그 작전대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도 우리 최고사령부 작전대랑 그리고 110 연구소란가 이런 걸 가보면 나는 여기 그때 딱 한번 그 사이버 안전센터 이제 국정원 사이버 안전센터 제가 그 강의를 갔다가 그때 국정원에 한번 들어가서 이게 완전히 그 삼성 그 대형 스크린 그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세계가 각지 다 보는 건 나가 그거 보고 나이 뭐 뒤로 자빠질 뻔했는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진짜 그보다도 화면이 좀 작은 모니터들로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국제 사회에 대한 이런 거를 못해도 이 뭐 각종 한국에 대한 모든 이게 전산 자료들 이런 기가 다 비치돼 있고요. 그리고 그 짝에는 이게 뭐 우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게 일을 하는데 가장 뭐 필요한 모든 그런 것들이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백십 연구소도 가서 이제 관찰을 하고 해군사령부 그다음에 뭐 최고사령부 작전대 이런 데 가서 전산에 대한 것만 이제 봤기 때문에 그 내부의 어떤 그 시스템이나 설계 이런 거는 몰라도 이게 걸 때는 우리 주민들에게는 최고 중앙당국 간부들 정도도 컴퓨터를 생각을 안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앙당 간부라도 막 컴퓨터를 해서 뭐래 뭐 이제 컴퓨터에 대한 아예 지식이 없을 때 벌써 러시아에서 교수들 25명을 데려다 놓고 그런 이제 각종 컴퓨터들을 들여다가 교육을 주고 이런 거를 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게 전체적인 IT 산업 뭐 인프라라든가 이제 이런데 준해서 진행을 한 게 아니라 별도로 이제 미국을 상대로 미국이 그때 이게 전산적으로 상당히 발전하는 이거를 해서 그 추이에 맞게끔 맞대응을 하겠다고 다른 건 제쳐 놓고 이게 어쨌든 사이버는 미국하고 동시에 시작을 한다고 시작을 한 게
바로 86년도입니다. 근데 미국은 벌써 이미 전에 조기경보 체계랑 완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림대학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김정일이 저희한테 한 소리가 뭐냐면, 자, 한미연합사는 벌써 조기경보 체계를 끝냈다, 이 말을 항상 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기경보 체계가 뭐냐면 전쟁과 관련된, 전쟁과 연관된 모든 군사 정보들을 한 곳으로 모아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조기에 경보 시스템을 완성을 했다고 한미연합사는 했는데 우리는 못했다고 그때 우리 대학에 갔을 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산 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이제 거기에 따르는 이제 해커들 양성, 이게 해커는 말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은 참, 내가 여기 역사를 좀 돌려보니까 전산 기술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뭐 각 대대까지 해서 모든 이제 사람들이 어떤 전쟁이 딱 일어나면 이제 적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바로 해서 조기경보 체계가 가동을 해서 모든 군부대 부대들의 작전 임무 하달이 다 전산으로 되게끔 되죠. 그러니까 북한이 그걸 하겠다고 우리 대학을 나왔는데, 이게 인민군대 작전 전술의 전산화를 팽개치고 기본 타켓을 걸은 게 해커라 이거죠. 같이 시작을 했지만 아직도 인민군대의 조기 경보 체계는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됐는데 해커는 이제는 미국 수준으로 발전이 된 거죠. 그때부터 이게 해외로 다니면서 가장 그 좀 조건이 좋았던 거는, 북한은 이제 인트라넷이라는, 그러니까 인터넷 이게 그 인프라가 깔리지 않다니까 어떤 공격의 위협은 없는 거예요. 적대국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의 이런 이제 위협은 없는데, 역으로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여기에는 정말 인터넷 세상이기 때문에 북한 이런 사이버 해커들에게는 이게 시뮬레이션이 최적의 작전 지대인 거죠. 자기가 마음 놓고 해볼 수 있는 이런 그 작전 지대였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수십 년간 이런 실질적인 공격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경험과 기술을 축적을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네, 양 권사님 마이크 드리세요. 마이크. 예,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대표님이 내려오시고 난 뒤에 김정은이 그 정치 그를 선결을 한 상태라서 그때 내부 상황을 얼마만큼 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어린 나이에 그 3대 세습을 하게 될 때 북한 내부에 어떤 반발은 없었는지, 또 지금 현재는 그 3대 세습에 대해서 세습과 그 김정은이 행하는 행태들이 많이 가려져 있긴 하겠지만 일반 국민들의 마음은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젠 북한을 떠난 지는 되지만 지금 제가 오늘 아침도 어저께 저녁도 북한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그래서 가끔은 말입니다. 저는 이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이 당생활 청화 날이 아니나 뭐 이런 생각 하니까 이게 가끔은 말입니다. 제가 이제 노동당 생활을 16년을 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북한 친구들하고 자꾸 이제 통화를 하다 나니까 가끔은 이제 꿈에서도 이제 북한 안하게 있고, 내가 아직도 이게 뭐 좀 잠꼬대도 또 이제 그런 잠꼬대도 하고 해서, 이게 북한의 실종은 언제 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북한하고 우리가 그래도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끊임없이 어떤 정보 교환들을 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이제 공개됐지만, 이제 고모부 장성택 처형으로 이제 많은 부분을 보여줬죠. 그만큼 간부들의 반발, 그리고 그 짝에 고위 관료들의 어떤 불만이 잠재돼 있었다. 이거는 우리가 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겠고요.
지금 장성택 처형과 함께 이제 주춤했죠. 모든 게 이제는 막 나서면 안 되겠다. 이제는 뭐 우리가 일단 이게 공포정치라는 게 그거거든. 이게 아무리 저기 싫다고 해도 칼자를 진 놈이니까 일단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일단 엎드린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내심 김정은의 어떤 그 리더력이나 뭐나 이거는 지금 시험 단계입니다. 김정은이 처음에 제일 잘한 게 뭔지 압니까? 인민들한테 이제 환상을 딱 입은 기가요. 딱 둥국을 해서 처음에 간부들을 쳤어요. 이 김정일은 맨 처음에 딱 들어와서 뭐 김정일은 사실 90년대 들어와서 이게 총소리를 많이 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인들, 그러니까 그 하바닥의 사람들, 인민들을 대구 쐈어. 많이 쐈거든요, 그때는. 그러면서 이제 간부들에게는 상당한 정도의 어떤 이게 실권을 주고 막 그저 그랬는데 이제 김정은은 확 그 틀을 바꿔가지고 간부부터 적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백성들한테 원한이 많던 간부들이 꽤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야, 난 저 새끼 저거 저 나쁜 새끼 저거 저거 완전 좀 권력이 있다고 그렇게 악착하게 널던 놈 이런 놈인데 때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로 위주를 해서 이제 김정은에 대한 한상이 탁 퍼진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 막 이 간부들로 두들길 때 이게 뭐 젊은 사람이니까 늙은이들하고 뭐 일하기 좀 그제 그렇고 해서 이게 고령의 간부들을 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여기에 각종 연구기관의 조사 내용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고령의 간부들을 친 게 아니라 간부 전반에 가서 숙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핵심이 뭐냐? 인민성이 없는 간부를 중점으로 때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점수를 바짝 챘어요. 그리고 기대감을 그래도 이게 김정은이 괜찮아 보인다.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뭐 손자한테까지 정권이 넘어가냐 이하고 맨 처음에는 밑에서도 웅성웅성했죠. 기다가 이제 이제 총소리 막 울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간부들부터 이제 주춤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사람들은 아니 솔직히 이게 뭐 못 살게 들던 간부를 쳐버리면요 이게 주민들은 사실 한호가 저절로 나가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한심을 쌓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또 두 번째 잘한 게 뭐냐면 농민개혁을 했어요. 분조 도급제를 내가서 땅을 나눠주고 자 7대3 3을 국가에 바치고 7을 먹어 이거를 내놓은 거예요. 김정은이. 그래서 옛날 그 김정일 때 이거를 실현을 하다가 못한 걸 정은이가 했어. 지금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때 김정은이 딱 들어와서 이제 이 농민 개혁을 하면서 농민들한테서 또 김정은에 대한 이게 새로운 또 기대 편의가 확 생겼어요. 세 번째 핵정치. 핵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궁지와 자부심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가장 위험한 건데 북한의 잘못된 선동, 이게 잘못된 어떤 이게 그 핵理論으로 해서 우리가 핵을 가질 때만이야 미국의 핵 전쟁으로부터의 위협이 가셔지고 그리고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의 대화가 가능하다. 이 정책의 어떤 정부의 선동으로 해서 북한 주민들이 핵을 만들 그 자체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핵 개론에 대한 역사적인 개론도 모르고 이 핵 개발이 되면 그 주변의 국가들이 어떤 움직임이나 뭐 이게 세계가 어떻게 이게 역학적으로 움직일 거 이런 타산이 이거 뭐가 없어요. 그래서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그래서 일단은 김정은이나 뭐 김일성 때부터 이게 핵에 대한 집착은 계속 있었잖아요. 그게 뭐 이게 국제사회 대거는 핵을 개발할 우사도 뭐 능력도 없다고 천명을 했지만 서로는 지속적으로
핵 개발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장비를 들여을 했거든요. 예, 이게 핵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이런 이제 오인, 이게 잘못된 생각이 결국 김정일의 핵 개발 업적을 만드는 데까지 간 거죠. 그래서 지금 북한 주민들은 현재 핵은 가지고 있고 그 핵을 가짐으로 해서 트럼프를 2번이나 끌어냈다. 예? 2번이나 끌어냈다. 자, 미국은 아무리 그래도 이제는 우리의 요구대로 따라줄 수밖에 없다. 아니면 우리는 너 죽고 나 죽고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북한 주민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약간 납득이 될 듯도 하죠. 이게 김정은이 지금 끌고 가는 정치 모드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북한 주민들이 이런 잘못된 어떤 핵에 대한 자부심이나 이제 궁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몰아서 핵을 만들었고, 이제 이 핵을 만듦으로 해서 대결이 강해진다. 그 다음엔 군사적 옵션이 뭐여 하고 나면 똘똘 뭉칩니다. 이게 직계도 말입니다. 여러분들 둘이서 싸움하다가도 딱 늑대를 하나 들여보내봐. 둘이서 같이 늑대한테 달라붙어요. 이게 바로 북한에서는 항상 쓰는 어떤 대결에 따른 이게 구석 정치거든요. 그 다음에 딱 구성력이 되는 거예요. 자, 미국이 아무리 이제 김정은이 하고 그 밑에 간부들이 우르릉대고 인민들이 어떤 사회에 대한 불만 요소가 많다고 할지라도 이제 미국이 공화국에 대한 어떤 이게 전면 군사 도발이라든가 뭔가를 이제 한다 이끌되고 나면 뭉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심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악용을 해서 김정은은 뭐 우리 예전에는 뭐 벼랑끝 전술 했잖아요. 그하고 비슷하지만 아예 치킨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정은에 대한 어떤 뭐 이게 북한 주민들 이런 생각, 이게 나는 중요치 않다고 봐요. 그 북한 주민들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는 이게 말도 안 되는 21세기 뭐 어떻게 이게 왕조, 이게 봉건 왕조도 아니고 어떻게 이게 3대까지 세습이 가능하냐. 근데 북한 주민들에게는 거기 너무나도 이게 뭐 좀 뭐랄까요, 이게 뭐 할 사람도 뭐 있을 것 같지 않고, 이게 또 전통적으로 2대를 내려왔기 때문에 3대가 더 쉽게 먹혀 들어간 그런 이제 방식이고, 항상 어떤 총칼에 이게 짓눌린 이런 운명들이라 가난에 지배되고, 이 또 총칼에 지배되는 그런 운명들이나 크게 3대 세습에 대한 저항은 지금 없다고 봐야 돼요. 이제는 다 자리를 잡았다고 보고, 초기에 바꿀 임박에는 이거저거 좀 했지만 바로 싹을 잘라, 그것도 최고의 권력 2인자 그리고 자기 고모부잖아요. 이거를 쳐버리면서 완전히 단칼에 쓸어버린 거예요, 김정은이. 그래서 어떤 지금은 김정은의 어떤 이게 시험대에 있지만 북한 주민에게는 잘못된 자부심이 존재하고, 그 잘못된 자부심이 김정은을 지금 지켜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잘 해야 되는 거는 이게 김정은의 정치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이제 무상 쌀지원 들어가 봐요. 그 다음에 더 단단해지고 마는 거야. 그러면 진짜 북한 주민들은 자기네가 생각을 했던 자부심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굳어지면은 우리가 바꾸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김정은이 원래 자기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싶어서 핵을 개발을 한 거잖아요. 그 미국 보고 트럼프 투영 보고도 형님 나 내 체제 좀 살려줘, 다음 나 핵 포기할게, 말한 게 그거잖아요. 근데 내놓고 뒤에서 조질까봐 지금도 떨고 있는 게 정은이잖아요. 핵 개발을 자기 독재 체제 때문에 했지 그 어떤 뭐 다른 이유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체제 보장 이거를 항상 얘기를 하는데, 저 체제가 어떤 체제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저기 진짜 유지가 돼야 되는 그런 체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정은의 어떤 이렇게 뭐 정치 체제에 대한 북한 주민의 생각, 이것도 중요하지만 김정은이 자기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대외의 어떤 관계, 특히나 우리 한국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인식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전처럼 진짜 김정은의 어떤 이제 그런 전략에 넘어가서 뭐 진짜 돈 갖다 주고 쌀 갖다 주고 진짜 뭐 약 갖다 주고 이 더라는 거는 뺨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와 같은 전처럼 밟으면 우리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강의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친구들이 직업 군인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제 친구들이 이제 군대에 갔을 때 이야기를 제가 항상 했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북한 군인이랑 저희 나라 군인이랑 이제 전쟁이 난다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항상 우리나라 군인이 질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제 친구들이나 직업 군인들은 말하기를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무기가 저열하고 또 돈도 많이 없는데 어떻게 북한 군인들이 이기냐, 우리 미군 없이 우리나라가 이길 거다라고 되게 당당하게 아이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서, 저는 근데 그게 약간 아니라고 봤거든요. 우리나라 시스템상, 그리고 북한의 정신력과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그런데 그래서 제가 북한 군인이 어떤 면에서 더 이길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궁금하고요. 생각을 듣고 싶어요. 이게 사실 뭐 대한민국 비하를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뭐 미군이 여기에 와 있는 그런 비용으로 상당한 돈이 나가거든요. 진짜로 우리가 북한 군과의 어떤 군용만 맞아진다고 할 때 진짜 뭐 이 나라에 많은 이게 정치가들 그리고 이제 전략가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진짜 그 계산 수치가 나왔는데도 그런 고가의 비용을 지급을 하면서 미군을 붙들어 둘까요? 이거는 가장 단순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이제 말로는 이게 자부심의 싸움이긴 하죠. 그래도 우리가 이긴다. 당연히 뭐 이긴다고 얘기를 하겠죠. 이게 바로 군인이기 때문에.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미군을 붙들어 놓고 이게 진짜 한미 이게 군사 동맹을 항상 우리가 그래도 중심에 놓고 안보 문제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국방부 저쪽에 우리가 뭐 세미나라든가 뭐 각종 이제 토론회라든가 참가를 하면서 북한 군인들의 이제 전투력에 관한 이런 우리 이렇게 토론회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수부대 친구들, 자 일단 뭐 군사적인 상대적 차이에서 5만 대 20만입니다. 특수부대만. 뭐 일반 뭐 보병 이런 거는 다 내놓고요. 근데 이제 특수병과에 관해서 자 여기에서는 뭐 2년 4개월 뭐 우리가 특전사 뭐 해병대 말입니다. 거기는 13년입니다. 그리고 요게 대한민국 그거 이게 해병대에서 정식 그 원사님들 그리고 거기에 부사관들이 얘기를 한게 이용선이라든가 누구야 그 우리 그 특수부대에 있던 사람이 여기에 왔었잖아요. 그분이 그때 왔을 때 이 그때 수세 그 해병대에 강의를 갔었는데 해병대 군인들이 요청을 한기 강사님 그래도 이제 북한 그 특수부대에서 훈련이란 거 많이 받았는데 우리하고 대형 동작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뭐 그래 하자 뭐 이가고 붙었는데 결과는 아이야 처참했답니다. 대한민국이.
근데 그 사람이 너무 키도 작고 뭐 이렇게 해서 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근데 이게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10년 13년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 특수부대는 우리가 왜 위험하다고 보냐면 국군 병사의 옷을 입고 가장으로 들어오잖아요. 이 대한민국에 침투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늘과 바다 뭐 땅굴을 해서 이제 특수부대 20만이 깔린다 그래도 우리가 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겠다. 국방부에서도 이거에 관한 얘기들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물론 우리가 격퇴를 하고 뭐 이제 하는 데까지는 상당수 피해도 예상이 되고 이제 전멸은 시킨다고 하지만 이 모든 것 대치에서 나는 북한이 좀 강하다고 난 보는 거는 정신적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이나 무슨 이렇게 장비 쪽에서는 대한민국이 상당히 난 우월한 거 제가 제 눈으로 봤어요. 제가 K9도 가보고 저 뭐야 그 해병 그 해군사령부장으로 가봤는데 야 제가 이게 한번 그 이 배에 탔는데 배에 타서 한번 강의 갔었는데요. 그 레이더망 이게 그 이 감시망이란 그 배가 나는 야 이게 뭐 진짜 배들이 접근을 못하겠더만 그 정도로 이 조준 사격 체계랑 이기가 너무너무 이게 자동화가 잘 돼 있고 이게 포들도 말입니다. 우리 북한의 포들 보면은 반자동화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완자동화라고 해가지고 다 기계가 알아서 딱 그저 이 목표만 지정해 주면 제절로 알아서 장탄이고 뭐고 몽땅 사거리 방위가 판정을 해서 쏘거든요. 근데 이게 속도가 대단히 빨라요 여기가.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장비는 우리가 잭도 안 되겠구나. 그런데요 전쟁은 이런 뭐 포나 비행기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인간 대 인간의 싸움으로 끝나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도 우리가 뭐 북한의 포문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우리도 이제 필요한 이제 방공호나 이제 이런 거가 해서 마지막으로는 다 진짜로 서총을 들고 그 시가전 도시 하나로 먹으려도 부대가 들어와야 되고 이제 마지막 싸움은 장비 싸움이 아니라 정신력 싸움이 됩니다.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이 되는데 북한의 이제 특수부대들도 그렇고 가장 그 사람들이 용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 물러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북한 군인한테는 김정일이 항상 얘기하는 게가 말입니다. 벼랑끝에 자기 대가 벼랑끝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뒤로 물러설까요? 앞으로 나갈까요? 그렇죠. 물러설 자리가 없는 병사가 가장 용감합니다. 이 안에 시스템이 물러서면은 죽게끔 된 시스템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세뇌된 우리가 IS를 봐도 이 사람들이 왜 자폭을 하고 그런 줄 압니까? 그 사람들도 일단 임무를 받고 갔다가 어떤 겁에 질려서 돌아서면 죽게 돼 있어요. 북한 군인들도 그렇게 관리가 되고 그렇게 야전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돌아서면 다 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가기만. 근데 우리 여기에 야전 규정도 물론 난 그렇게 됐으리라고 봅니다만 이제 북한에는 세뇌된 여기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누구 때문에 굶주리고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이런 의식이 없어요. 상대를 증오할 만한 증오심이 없다 이게야. 내가 이 병사들도에서 가설 보면요, 야 이게 진짜 이게 차이구나. 정신력의 차이라는 건 어떤 이게 증오심이 있어야 돼. 근데 여기는 그런 증오심이 희박을 한 데다가 현재의 생활이 너무 풍요롭고 이게 하다라니까. 근데 북한에는 너무너무 배고프고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너희가 왜 10년 13년이라는 임무를 하냐, 저놈들 때문이다 하는 이런 인식이 항상 있어.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는 미국이나 이 남조선 게레도당에 대한 이런 증오심, 이런 정서가 있는 거예요. 그 정서가 이제 영감성을 낳고 이제 그런 영감성이 마지막에 이제 병사 대 병세가 마주 섰을 때 어떤 결과로 날 거냐 하는 건 우리가 자체로 판단을 해보고, 물론 저는
모든 이제 한미 연합사의 이런 이게 그런 뭐 장비들 군사 장비라든가 모든 이게 전력을 동원을 해서 사전에 항공 특전 여단은 사전에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해야 되는 게 여기에 규정입니다. 그리고 해상 특수부대는 바다로 나가기 전에 소멸을 시키고 땅굴 간 이제 그런 뭐 특수부대는 땅굴에서 나오기 전에 소멸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여기 규정인데 거기가 실행되는 조건에서 우리는 장비적 우위를 이용을 해서 항공이 가장 세잖아요. 우리가 북한 군인들이 제일 떠는 게 한미연합사의 항공력입니다. 항공력. 그리고요 여기 특수부대 솔직히 뭐 하학부대 그리고 뭐 좀 솔직히 저쪽 가라 이 정도예요. 뭐 내가 그건 뭐 우리 특수부대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 정도인데 이제 항공권을 우리가 항공권 하나 보장을 해가지고 북한의 유생 역량 그 129만이나 되는 그 전력을 우리가 소탕을 할 수 있을까? 어림없습니다. 여기에는 진짜 땅굴이네 그렇게 많은 걸 못 봤는데요. 북한에는 진짜 부대마다 이 땅굴은 정말 많이 파놓고 정말 잘 만들어 놨습니다. 반항구를. 왜? 여기에 항공력이 세기 때문에 항공의 선제 타격이면은 자 많은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김일성 때부터 그저 돌아가면서 굴을 팠어요. 그래서 이게 북한 군인은 총질보다 삽질 더 잘한다 그래. 아니 그건 뭐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만큼의 그러니까 이게 땅굴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뭐 위력한 이제 항공권을 가지고 전세를 막 완전히 뒤집을 만한 이제 그런 정도는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타산을 해서 이제 그 싸움의 어떤 시뮬레이션을 좀 해야 되니까 이게 미군이 없이 벌써 그래도 대한민국이 우위적 이런 뭐 성적이 나온다? 저는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굳이 우리가 큰 돈 들여서 뭐 그런 뭐 이 외국 군대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한미 동맹 강화를 가장 중시를 하고 안보의 중심에 놓지 않겠냐 그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장세일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립니다.